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쳐 2년 연속 2%대 저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소비 위축 등 안팎으로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어 저성장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7%에 그쳤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 0.8%로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 3분기 0.6%로 떨어졌고 4분기에는 0.4%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는 5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메르스 사태로 충격을 입은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무엇보다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김영란법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위축된 영향이 컸습니다. 전기와 가전제품, 식료품 이 세 부분의 소비 증가율은 3분기 플러스에서 4분기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설비 투자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민간 소비가 조금 이렇게 둔화되면서 그게 아마 성장률 하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정부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소비 진작책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장률도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올해 역시 저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물가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2%대의 턱걸이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단기적 부양책들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제는 잠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대형 조선 3사에 올해도 심각한 한파가 덮칠 전망입니다. 자산 팔고 인력을 줄여 4조 원을 더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인력을 작년보다 더 많은 14,000명을 줄여야 합니다. 수주 가뭄도 좀 더 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심각한 수주 부진에 지난해 배를 짓는 도크 3개를 닫고 7,000명을 감원한 조선 빅3에 올해는 더 큰 한파가 닥칠 전망입니다. 올해 도크 3개를 또 줄이고 인력은 작년 2배인 14,000명을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4조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계속 구조조정에 고삐를 더 죄는 이유는 올해도 사정이 딱히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계 선박 발주가 대폭 늘 전망이지만 작년 15.6%였던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수주량은 호황기에 3분의 1도 안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차세대 호위함, 고속정 등 군함과 여타 국내 선박 발주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반기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 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실업급여 기간의 최대 60일 연장, 퇴직기술 인력 3,000명에 대한 재취업 지원도 추진합니다. 해운업은 선박 매입 후 재임대에 2조 9천억 원, 새 선박 건조에 2조 6천억 원을 지원해 선사의 부담은 줄이고 경쟁력의 핵심인 선박은 늘릴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 과잉 품목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특정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은 20개 계열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한도를 설정하고 수출입은행은 특정 계열에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지금보다 줄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월 단위 출생아 수가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9.6% 줄어든 3만 300명으로 이전 역대 최저치인 10월에 3만 1,600명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결혼도 11월 2만 5,400건으로 2.3% 줄었고 11월까지 누계는 25만 3,300건으로 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결혼은 30만 건을 밑돌며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형편입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은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많이 노출돼 있는 국가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통신 장비와 컴퓨터, 자동차 같은 업종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에 한국이 유탄을 맞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백나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5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둬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5조 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93조 6,49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총 485만 7,933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음력설인 춘제 연휴가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서 춘제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에 비상이 켜졌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춘제 기간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6호 예약자 수가 작년 춘제 연휴와 비교해 크게 줄면서 관광, 유통, 호텔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는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 예약자 수가 20% 감소했고 다른 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업계는 올해 춘제 특수가 실종될 것을 우려하면서 그 이후로 최근 중국 당국의 중국발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을 원인으로 꼽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6호수는 연말 특수가 있던 12호를 제외하고 사드 배치 합의 발표 이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춘제 특수를 누렸던 유통업계도 걱정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는 서울 시내 면세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제재가 늘어남으로써 면세업계는 중국 내 SNS나 각종 경품 행사를 통해 개별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통해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정부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영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최근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면서 중국의 한한령이 순수 문화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문진 기자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2년간 준비한 중국 투어가 갑자기 취소되고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중국 공연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취소되면서 클래식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클래식 연주자들이 사드 배치로 인한 새로운 피해자가 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뮤지컬계도 중국의 일방적인 취소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격인 빨레는 지난해 여름 한류 홍보와 마케팅이 어렵다는 현지 기획사의 통보에 투어 일부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중문화계를 중심으로 시작한 중국의 한한령이 순수 문화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한류 스타 42명과 한중 합작 드라마 53편의 방영 또는 출연이 금지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라마 도깨비의 방영 금지에도 공유가 웨이보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중국 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어 문화예술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중국 당국의 방침에 비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파가 굉장히 큰 만큼 이 문화예술 분야가 잘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조류 독감 AI의 여파로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삼계탕 가공업체 5곳 중 농협 모구촌을 비롯한 3곳은 AI 검역 조건에 따라 중국 삼계탕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지난 2015년 양국의 삼계탕 수출 검역 조건 합의 당시 중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되 질병 비발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류 콘텐츠 금지령 등도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전체 인구 중 이사를 한 비율인 인구 이동률이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737만 8천 명으로 1979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인구 이동률은 14.4%로 1973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된 부동산 규제와 인구 이동률이 낮은 고령층의 증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마무리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서울의 인구 유출은 27년째 이어지며 인구가 993만 명으로 1,00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유통업체들이 막바지 선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선물 세트가 눈에 띄는가 하면 김영란법의 여파로 5만 원 미만 상품도 대거 출시돼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주한 유통업계의 표정을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설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굴비 10마리가 들어있는 이 선물 세트의 가격은 150만 원. 이보다 비싼 360만 원짜리 굴비는 예약 주문 판매만 받고 있습니다. 와인은 가격 차이가 더 큰데 만 원대부터 500만 원대, 심지어 1,800만 원대에 달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1등급 2플러스 한우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부위만 모은 한우 세트는 138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물량이 동났습니다. 경기와 관계없이 가치 있는 상품을 선물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선물 세트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2에서 3만 원대의 저렴한 상품에 손길이 갑니다. 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가 선물 세트 중에서는 올리브오일과 햄 등의 인기가 좋습니다.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받는 분들도 서로 주고받는 것도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선물을 좀 저렴한 거 3만 원 이하로 사게 됐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가운데 정을 나누는 명절 선물에서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2007년 1월,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세계의 발명품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1세대 아이폰이었는데요. 10년 동안 스마트폰은 엄청난 진화를 하면서 24시간 나와 연결된 컴퓨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근무 시간도 늘어났다고 하죠. 퇴근 후에 또 휴가 중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과 초과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근 후에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하죠. 심지어 단체방에서 팀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퇴근을 했지만 업무를 해야 하는 거니까 상당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에 따르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이 스마트 기기로 인해서 초과 근무를 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44시간, 주당 11.3시간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거의 2시간 가까운 초과 근무를 하는 셈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평일 업무 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 근로자의 86.1%는 업무 시간이 아니어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네, 이래서 카카오톡 알람 소리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군요. 자, 구체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시간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스마트 기기로 업무 시간 외에 업무를 보는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이 27.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20.1%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습니다. 평일과 휴일도 구분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평일에는 하루 평균 86.24분, 주말에는 평균 95.96분을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데 쓴다고 답했습니다. 평일과 휴일을 합치면 일주일 동안 무려 11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잖아요. 11시간이면 정말 엄청난 초과 근무를 하는 겁니다. 자, 주로 어떤 업무를 하길래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중복 응답을 허용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발신이 63.2%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과 편집, 메신저를 통한 업무 처리와 지시, 사내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또 지시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메일을 주고받거나 업무 지시를 받는 건 노동 행위라고 봐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이러한 시간의 노동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업무 시간 외에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보통 근로자가 사업장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서 근로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형태는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현재 국회는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인데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에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내려서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서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길 바랄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그룹 폴크스바겐은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업무 종료 30분 후 업무용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이 멈추고요. 다음 날 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에 서버가 다시 작동된다고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퇴근 후 업무가 불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 같은데요. 또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 금지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1일부터 퇴근 후와 휴일에는 회사 이메일, 전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근로계약법을 발효했습니다.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시킬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상사가 연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대기 근로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스마트폰으로 근로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권리가 일종의 기본권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자, 이제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서로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연휴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